지금부터는 이제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미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는 그리고 19세기 이전의 어떤 그 사이에는 가장 큰 역사적인 큰 사건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이죠. 요 큰 사건에 의해서 미술들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림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그린 것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려서 표현을 해내기 때문에 어떤 큰 역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영향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마음이 변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림의 표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땠었죠? 템페라와 그리고 유화가 개발이 돼서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에는 가장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천재 화가들, 3대 천재 화가라고 하죠. 그 화가들이 활약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화가가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시스티나 성당 벽화의 미켈란젤로.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조각가입니다. 다비드상이라든지 피에타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는 라파엘로가 있습니다. 그 화가들의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나오지가 않죠. 왜냐면은 늘 모든 사람들이 다 봤고요. 그 작품들이 어떤 마사치오의 어떤 홀리 트리니티의 어떤 원근법과 그 다음에 얀바나이크의 유화의 기법에 영향을 받아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절정에 온 작품들이고요. 그 전에 얀바나이크와 마사치오는 그 작품들이 나오게 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계기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계기의 작품들을 저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피렌체와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어떤 도시 국가에서 발전된 미술 작품들이 점점 16세기로 넘어오고 17세기에 와서는 다시금 그 어떤 유행의 어떤 선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플랑드르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플랑드르 지방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방이죠. 그때 17세기에 왜 네덜란드로 이전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17세기에 네덜란드가 함대를 이용해서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모든 경제의 어떤 무역들이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지방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돈도 이탈리아의 어떤 지중해 연안의 어떤 그런 상권들이 프랑드르 지방, 네덜란드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쪽이 더 번성하게 됐고요. 그거는 나중에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쪽으로 중심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서유럽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이 이동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림을 즐기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중간 계급,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이 그림을 찾게 되고요. 그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플랑드르 지방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크 미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물론 유화가 좀 더 유화의 기법들이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더 빛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1659년에 그려졌고요. 요 보면은 되게 어떤 빛이 자기 그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딱 중심 부분에만 빛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
그 뒷배경에는 흐릿하면서 어둡고 그리고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보여집니다. 예, 이걸 좀 더 크게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이 자세히 보니까 이 물감에 얼마큼 어떤 식으로 칠했는지, 어떻게 두껍게 칠했는지, 그리고 묘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죠. 어두움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밝게 나와 있는 빛이 바로 닿고 있는 이 피부의 어떤 표면들은 더 끈적끈적하면서도 되게 단단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화를 예전에는 막 개발해내서 약간 템페라와의 다른 것들이, 다른 면들이 보인다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지금부터는 어떤 입체감을 더 강조해주는, 그리고 더 뭔가 튀어나오게 하는 듯한 기법들을 더 선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므란트의 그림, 자화상의 어떤 모든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밝은 부분은 물감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조처럼 뭔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의, 평면에서 약간 튀어나온 듯한 느낌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바로크의 어떤 미술들, 되게 정적이면서도 어떤 빛에 의해서 나오는,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예. 그리고 강약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 입체감, 예. 그리고 그 눈빛의 어떤 느낌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바로크의 미술들이 어느 정도 유행을 하다가 로코코 미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코코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로코코의 어떤 제일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 그대로 어떤 장식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미끈한 조약돌, 조개 껍데기의 아주 맨들맨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유하게 되는 거죠. 1767년에 그려진 프라고나르의 어떤 이 근해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되게 화려하고요. 색감이 되게 바로크에 비해서 되게 다양하고 아주 채도가 높은 색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장시간 동안 한 100년에 걸쳐서 되게 정적이고 어두운 그림들이 선보인 반면에 거기에서 반발해서 조금 더 화려하고, 로코코 미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가장 주 무대가 되겠죠. 프랑스가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루이 15세, 16세, 14세, 15세, 16세의 어떤 아주 귀족 상류층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그리고 귀족적인 그런 문화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은 여성이 그네를 타고 있고요. 그 밑에 떠는 어떤 남성이 유혹하는 듯한 모습이 잘 보이시죠? 귀족의 어떤 사치스러운 부분들, 쾌락의 부분들을 잘 화면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로코코 미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코코 미술이 나오면서 어땠을까요? 너무 로코코의 어떤 되게 화려하고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고전주의와 사실주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낭만주의 미술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전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그림을 볼까요? 네, 요거는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작품인데 1814년도에 그려졌고요. 요거는 지금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어떻나요? 약간 바로크 미술의 어떤 뒷배경의 어두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조금 돌아가는,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보면은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바로크 미술에,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고전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미술품들을 따라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고존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치와 향락의 어떤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색채를 쓰기보다는 되게 정적이고 그다음에 절제된 형태의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변모하게 되죠. 아무래도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유, 평등, 박애, 좀 귀족적인, 그 전에 귀족적인, 그 다음에 어떤 왕족을 위한 어떤 사치스러운 쾌락을 향한 문화였다면은 이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해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말하는 서민층, 그리고 그 서민을 끌고 나가는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제 중심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중간 계층들이, 지식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어떤 그림보다는 조금 더 절제되고 그 다음에 정적이고 연구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선호를 했고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내기도 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렘브란트라든지 그 전에 있는 그림들이 다 사실적인 그림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은 이 사실주의 미술은 표현되는 것들이 사실적인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말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거리낌 없이 다 그렸다라는 것들입니다. 몸이 더 뚱뚱하거나 아니면 더 마르거나 발이 크거나 손이 크거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상화시켜서 그린 것들이라면 사실주의 미술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이 크면은 큰 대로 손이 크면 큰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사실주의 미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앵그리의 그림은 신고존주의와 사실주의의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그런 양쪽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페르시아에 있던 어떤 그 왕을 시중을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여신으로서 지금의 모든 여자의 누드화 같은 경우에는 여신으로 표현했던 반면에 이제는 그런 일반적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그림에 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주의 미술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낭만주의 미술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낭만주의 미술은 제 사진에 가려져 있네요. 제 얼굴을 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은 낭만주의 그림입니다. 낭만주의 미술의 그림인데요. 이 작품은 독일 화가의 프리드리히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 많이 어디서 낯익지 않나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광고에서도 많이 보시고요. 요즘 책의 어떤 표지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되게 자유분방하죠. 제목은 바다 위에 있는 안개 위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방랑자라는 뜻이고요. 네. 보면은 이 바위 위에 딱 서 있으면서 넓은 저 뒤에 보이는 어떤 풍경을 바라보는 형태죠. 이 전의 그림들은 대부분 뒷모습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뒤에 앵그르의 어떤 오달리스크의 작품도 뒷모습이긴 하지만 거의 얼굴의 정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 이 사람 얼굴의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감 프리드리히는 과감하게 뒤의 모습, 앞에 있는 모습을 배제한 채로 뒷 배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랑자의 모습 자체를 그린 거지요. 이렇듯 낭만주의 미술은 그림 안에서 어떤 그 자유롭고 분방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했고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그 전반적인 어떤 사물과 자연과 일치되게끔, 그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와 풍경을 주로 표현했던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낭만주의 미술까지 보면 1818년까지 왔죠. 예, 그래서 요 17세기와 18세기, 19세기 바로 산업혁명 전까지의 그림들을 봤습니다. 예, 이 다음에 이어질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